옛날 임진왜란이 터진 시절 한 작은 시골 마을에 길수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겨우 13살 아직 장난을 치며 들판을 뛰어다니고 숲속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나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부지런한 살림꾼이었습니다. 길수는 늘 호기심이 많아 숲의 길을 외우고 별자리를 보며 방향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은 저 아이는 장차 큰일을 할 거다라고 말했지만 길수는 그저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왜군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칼날이 번쩍이며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길수의 부모도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 길수는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길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마을을 지켜야 한다. 어른들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길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숲을 누비며 지형을 익히고 적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작은 몸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정보를 모아 의병들에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왜군이 몰려오자 어른들은 당황했지만 길수는 숲길을 이용해 적을 유인했습니다. 의병들은 매복해 있다가 적을 무찔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꼬마가 우리를 살렸다. 그 후 길수는 의병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활을 쏘고 함정을 파고 적을 유인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모아 작은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함정을 파며 적의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어른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아이들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길수는 밤에 횃불을 여러 개 들고 산 위에서 흔들어 적을 속였습니다. 왜군은 큰 군대가 있는 줄 알고 도망쳤습니다. 그의 지혜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수는 왜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었습니다. 적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꼬마가 의병이라니 웃기는군. 길수는 두려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래 탈출을 감행했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전쟁은 길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두려움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길수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길 수 있어. 내가 앞장설게.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길수는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의 용기는 사람들에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길수는 장성하여 마을의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마음은 크고 몸은 작아도 용기는 컸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길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지만 웃음과 용기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길수의 이름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조선의 제일가는 대장장이 장석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에는 제일가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장석. 그는 어린 시절부터 쇠를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쇠를 두드리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 아이는 장차 조선의 제일가는 장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석은 장인 정신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칼은 날카롭되 쉽게 부러지지 않았고 창은 길고도 가벼워 누구나 다룰 수 있었습니다. 활은 멀리 날아가면서도 정확히 관역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와 조선을 괴롭혔습니다. 백성들은 당하기만 했습니다. 무기는 부러지고 활은 멀리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장석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조선을 지킬 무기를 만들겠다. 그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불길 앞에 섰습니다. 쇠를 달구고 망치질을 하며 새로운 무기를 구상했습니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칼을 만들었습니다. 날은 얇으면서도 강했고 손잡이는 잡기 편했습니다. 병사들이 그 칼을 들자 손끝에서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창을 만들었습니다. 길고도 가벼워 누구나 다룰 수 있었고 끝은 날카로워 적의 갑옷을 뚫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활을 만들었습니다. 멀리 날아가면서도 정확히 관역을 맞췄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 무기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랑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장석이 만든 무기를 든 병사들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칼은 적의 칼을 부러뜨렸고 창은 적의 갑옷을 뚫었습니다. 활은 멀리 날아가 적의 장수를 맞췄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조선 제1의 대장장이가 우리를 살렸다. 그러나 전쟁은 길었습니다. 적은 더 많은 병력을 몰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두려워했습니다. 장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강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쇠를 달구며 그는 마치 신의 힘을 빌린 듯 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점점 더 완벽해졌습니다.
마침내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장석이 만든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칼은 번개처럼 날아갔고 창은 바람처럼 휘둘러졌습니다. 활은 하늘을 가르며 적을 꿰뚫었습니다. 오랑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무기는 인간의 솜씨가 아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선은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장석을 칭송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대장장이가 아니다. 그는 조선을 구한 영웅이다. 세월이 흘러도 장석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조선 제1의 대장장이가 만든 무기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었다. 그는 장인 정신으로 조선을 지켰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이며 6.25 전쟁 때 한 할머니가 직접 겪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6.25 전쟁 당시 8남매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마을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할머니는 그 작은 손들을 꼭 붙잡고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렸고 발은 흙과 돌에 긁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안전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커다란 동굴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곳은 호랑이가 사는 굴이라는 것을.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더 멀리 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밤은 여기서 자자.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은 길고 무서웠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도 아이들은 움찔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숨결이 가쁘게 들려왔고 작은 손들이 할머니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을 버티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눈을 뜨자 동굴 입구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커다란 노루 시체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턱하니 입구에 내려놓은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호랑이가 사냥에 와서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호랑이가 우리 먹을 걸 주고 간 거야?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포의 상징이었던 호랑이가 그들에게 생명을 이어갈 희망을 남겨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호랑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단다. 세상은 무섭고 험하지만 때로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해. 아이들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후에도 피난길은 이어졌습니다. 산속에서 며칠을 더 버텨야 했고 먹을 것은 늘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뭇잎을 씹으며 허기를 달랬고 할머니는 작은 풀뿌리라도 캐내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호랑이 사건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린 살아남을 수 있어. 호랑이가 우리를 도와줬잖아.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자라났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손자, 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가족 모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노루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우리 8남매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손자, 손녀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호랑이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인연이 있단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찾아오고 때로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가장 큰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피난담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생명과 생명 사이에 맺어진 묘한 인연,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강인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절망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 이어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곰보 자국이 얼굴에 가득한 못생겼다고 괄시만 받던 한 처자의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고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곰보 자국이 얼굴에 남아있고 남들 눈에는 못생겼다고 여겨지는 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자는 누구보다 마음이 넓고 성격이 밝았습니다. 마치 부처님처럼 남을 이해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달래주고 어른들이 힘들어하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모습 때문에 처음에는 그 처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오래 지켜본 이들은 알았습니다. 저 처자는 참으로 마음이 곱다. 그런데 집안끼리 어릴 적부터 사돈을 맺어 놓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잘생긴 사내와 정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하여 마을의 자랑거리였고 많은 처자들이 은근히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인연은 공보 처자와 그 사내였습니다. 혼례가 치러지던 날 시집 식구들은 못마땅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찌 저런 새색시가 우리 집에 들어오나. 신랑 또한 처음에는 새색시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새색시는 구박을 받으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해도 새색시는 고개를 숙이며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밭일을 나가면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집안일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무엇보다 새색시는 낙천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모험을 좋아하고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닭을 돌보고 개와 함께 놀며 소에게 풀을 먹이는 모습은 늘 즐거워 보였습니다. 신랑은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새색시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그 모습을 본 신랑은 처음으로 새색시의 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집안에 큰 불이 날 뻔했는데 새색시가 재빠르게 물을 퍼다 불길을 막아 집을 지켰습니다. 그때 신랑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내 색시다. 그러나 효자인 신랑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겉으로는 새색시를 좋아하는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자호란이 터진 것입니다. 청나라 군사들이 몰려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새색시 또한 그 무리에 휩쓸려 청나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색시를 잃을 수 없다. 그러나 적의 군세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청나라로 끌려간 새색시는 낯선 땅에서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으로 버텼습니다. 다른 포로들을 위로하고 함께 살아남을 길을 찾았습니다. 동물을 돌보며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넓은 마음은 낯선 땅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한편 신랑은 새색시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건 길을 떠났습니다. 천리길을 걸어 청나라까지 향했습니다. 길은 험하고 굶주림과 추위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새색시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견디며 마침내 새색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재회한 순간 새색시는 눈물을 흘리며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왔군요. 신랑은 그제야 마음속 깊은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내 색시다.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구박과 오해는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신랑의 굳은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색시는 끝내 가족의 사랑을 얻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구나. 세월이 흘러도 그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못생겼다고 구박받던 새색시가 결국은 모두의 마음을 얻고 전쟁 속에서도 사랑을 지켜낸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눈 감고 듣는 옛날 이야기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요. 할아버지와 소 한 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난한 농촌에서 소 한 마리를 키우며 살아가셨습니다. 그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밭을 갈아주고 짐을 나르고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를 아들처럼 아끼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먼저 소에게 풀을 먹이고 겨울이면 따뜻한 짚을 깔아주며 손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소도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눈빛으로 교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집안 형편이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소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 소를 팔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를 팔러 가는 날 할아버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소의 목에 줄을 매고 장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소도 무언가를 느낀 듯 얌전히 따라왔습니다. 장터에서 소를 팔 때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소는 다른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돈을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텅 빈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안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났고 밭에는 다시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늘 그 소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들려온 소문을 통해 그 소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 고을에 팔려갔지만 여전히 힘차게 밭을 갈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다시 데려와야겠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렇게 결심한 할아버지는 천리길을 걸어 소를 되찾으러 떠났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옷은 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소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드디어 소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소는 여전히 힘차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르자 소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 살아 있었구나. 새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는 내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데려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고개를 저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사연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소는 다시 할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는 예전처럼 얌전히 할아버지를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함께 하자. 내가 내 가족을 살려준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 그 후로 할아버지와 소는 다시 함께 밭을 갈고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이런 깊은 인연이 있구나.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는 늙으셨지만 그 소와의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꼬마 신랑과 새색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고 옛날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시죠.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특별한 혼례가 있었습니다. 신랑은 겨우 12살 남짓한 꼬마였고 신부는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신랑이 꼬마라니. 신부는 어른인데 이게 무슨 혼례야? 아이들은 킥킥 웃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궁금해했습니다. 혼례날 꼬마 신랑은 머리에 갓을 쓰고 곱게 한복을 입었지만 속으로는 장난을 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뒤에서 야, 신랑이다 하고 놀리자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부는 의젓하게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꼬마가 내 남편이라니 참 별일이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자 꼬마 신랑은 절을 하다가 무릎이 아프다며 툴툴거렸습니다. 술잔을 주고받을 때는 술 대신 꿀물을 주었는데 꼬마 신랑은 단숨에 들이켜며 와 달다 하고 외쳤습니다. 어른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신부는 얼굴을 붉히며 이제부터 내가 이 꼬마를 남편으로 모셔야 한다니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방에 들어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꼬마 신랑은 누나, 내가 진짜 신랑이야? 하고 물었고 신부는 그래, 오늘부터 내가 내 남편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꼬마 신랑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는 아직 잠자기 싫어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신부는 한숨을 쉬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꼬마 신랑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난기가 많아 신부 몰래 개구리를 잡아다 항아리에 넣고는 저녁 반찬이야 하고 놀리곤 했습니다.
신부는 에이, 또 장난치지 마.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신부는 살림을 배우고 바느질을 익히며 여인으로 성장했지만 남편이 여전히 꼬마 같은 행동을 하자 가끔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장난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부부다운 모습이구나.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티격태격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누나라고 부르며 장난을 쳤고 신부는 이제는 남편이라고 불러야지 하고 타박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신랑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지키기 위해 밭을 갈고 나무를 해오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밭을 갈다가 소가 말을 듣지 않자 야, 나보다 나이 많잖아. 좀 도와줘. 하고 소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신부는 옆에서 웃으며 소도 내가 꼬마 신랑인 걸 아는 거지. 하고 놀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랑은 깨달았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 진짜 색시다. 내가 평생 지켜야 할 사람이다. 신부 또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릴 적 장난처럼 시작된 혼례였지만 이제는 진짜 내 남편이다.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다. 세월이 더 흘러 꼬마 신랑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이처럼 시작된 혼례가 결국은 진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코믹했습니다. 신랑은 밭일 하다가 넘어지면 내가 꼬마 신랑이라 힘이 부족한가 봐. 하고 농담을 했고 신부는 바느질 하다가 졸면 내가 나이 많은 신부라 졸려. 하고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습니다. 꼬마 신랑과 나이 많은 신부가 결국은 진짜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늘 웃음으로 가득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풍습을 넘어 인연의 신비와 웃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어릴 적 맺어진 혼례가 장난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진짜 사랑과 웃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지만 웃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곰보 자국이 얼굴에 남아있고 남들 눈에는 못생겼다고 여겨지는 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자는 누구보다 마음이 넓고 성격이 밝았습니다. 마치 부처님처럼 남을 이해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달래주고 어른들이 힘들어하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모습 때문에 처음에는 그 처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오래 지켜본 이들은 알았습니다. 저 처자는 참으로 마음이 곱다. 그런데 집안끼리 어릴 적부터 사돈을 맺어놓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잘생긴 사내와 정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하여 마을의 자랑거리였고 많은 처자들이 은근히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인연은 공보 처자와 그 사내였습니다. 혼례가 치러지던 날 시집 식구들은 못마땅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찌 저런 새색시가 우리 집에 들어오나. 신랑 또한 처음에는 새색시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새색시는 구박을 받으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해도 새색시는 고개를 숙이며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밭일을 나가면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집안일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무엇보다 새색시는 낙천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모험을 좋아하고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닭을 돌보고 개와 함께 놀며 소에게 풀을 먹이는 모습은 늘 즐거워 보였습니다. 신랑은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새색시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그 모습을 본 신랑은 처음으로 새색시의 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집안에 큰 불이 날 뻔했는데 새색시가 재빠르게 물을 퍼다 불길을 막아 집을 지켰습니다. 그때 신랑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내 색시다. 그러나 효자인 신랑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겉으로는 새색시를 좋아하는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자호란이 터진 것입니다. 청나라 군사들이 몰려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새색시 또한 그 무리에 휩쓸려 청나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색시를 잃을 수 없다. 그러나 적의 군세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청나라로 끌려간 새색시는 낯선 땅에서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으로 버텼습니다. 다른 포로들을 위로하고 함께 살아남을 길을 찾았습니다. 동물을 돌보며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넓은 마음은 낯선 땅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한편 신랑은 새색시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건 길을 떠났습니다. 천리길을 걸어 청나라까지 향했습니다. 길은 험하고 굶주림과 추위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새색시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견디며 마침내 새색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재회한 순간 새색시는 눈물을 흘리며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왔군요.
신랑은 그제야 마음속 깊은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내 색시다.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구박과 오해는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신랑의 굳은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색 씨는 끝내 가족의 사랑을 얻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구나. 세월이 흘러도 그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못생겼다고 구박받던 새색 씨가 결국은 모두의 마음을 얻고 전쟁 속에서도 사랑을 지켜낸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특별한 혼례가 있었습니다. 신랑은 겨우 12살 남짓한 꼬마였고 신부는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신랑이 꼬마라니. 신부는 어른인데 이게 무슨 혼례야? 아이들은 킥킥 웃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궁금해했습니다. 혼례날 꼬마 신랑은 머리에 갓을 쓰고 곱게 한복을 입었지만 속으로는 장난을 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뒤에서 야 신랑이다 하고 놀리자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부는 의젓하게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꼬마가 내 남편이라니 참 별일이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자 꼬마 신랑은 절을 하다가 무릎이 아프다며 툴툴거렸습니다. 술잔을 주고받을 때는 술 대신 꿀물을 주었는데 꼬마 신랑은 단숨에 들이켜며 와 달다 하고 외쳤습니다. 어른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신부는 얼굴을 붉히며 이제부터 내가 이 꼬마를 남편으로 모셔야 한다니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방에 들어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꼬마 신랑은 누나, 내가 진짜 신랑이야? 하고 물었고 신부는 그래, 오늘부터 내가 내 남편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꼬마 신랑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는 아직 잠자기 싫어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신부는 한숨을 쉬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꼬마 신랑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난기가 많아 신부 몰래 개구리를 잡아다 항아리에 넣고는 오늘 저녁 반찬이야 하고 놀리곤 했습니다. 신부는 에이, 또 장난치지 마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신부는 살림을 배우고 바느질을 익히며 여인으로 성장했지만 남편이 여전히 꼬마 같은 행동을 하자 가끔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장난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부부다운 모습이구나.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티격태격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누나라고 부르며 장난을 쳤고 신부는 이제는 남편이라고 불러야지 하고 타박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신랑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지키기 위해 밭을 갈고 나무를 해오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밭을 갈다가 소가 말을 듣지 않자, 야, 나보다 나이 많잖아. 좀 도와줘. 하고 소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신부는 옆에서 웃으며 소도 내가 꼬마 신랑인 걸 아는 거지. 하고 놀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랑은 깨달았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 진짜 색시다. 내가 평생 지켜야 할 사람이다. 신부 또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릴 적 장난처럼 시작된 혼례였지만 이제는 진짜 내 남편이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세월이 더 흘러 꼬마 신랑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이처럼 시작된 혼례가 결국은 진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코믹했습니다. 신랑은 밭일 하다가 넘어지면 내가 꼬마 신랑이라 힘이 부족한가 봐. 하고 농담을 했고 신부는 바느질 하다가 졸면 내가 나이 많은 신부라 졸려. 하고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습니다. 꼬마 신랑과 나이 많은 신부가 결국은 진짜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늘 웃음으로 가득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풍습을 넘어 인연의 신비와 웃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어릴 적 맺어진 혼례가 장난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진짜 사랑과 웃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지만 웃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할아버지와 소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난한 농촌에서 소 한 마리를 키우며 살아가셨습니다. 그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밭을 갈아주고 짐을 나르고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를 아들처럼 아끼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먼저 소에게 풀을 먹이고 겨울이면 따뜻한 짚을 깔아주며 손수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소도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눈빛으로 교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집안 형편이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소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 소를 팔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를 팔러 가는 날 할아버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소의 목에 줄을 매고 장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소도 무언가를 느낀 듯 얌전히 따라왔습니다. 장터에서 소를 팔 때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소는 다른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돈을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텅 빈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안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났고 밭에는 다시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늘 그 소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들려온 소문을 통해 그 소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 고을에 팔려갔지만 여전히 힘차게 밭을 갈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다시 데려와야겠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렇게 결심한 할아버지는 천리길을 걸어 소를 되찾으러 떠났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옷은 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소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드디어 소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소는 여전히 힘차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르자 소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새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는 내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데려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고개를 저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사연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소는 다시 할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는 예전처럼 얌전히 할아버지를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함께하자. 내가 내 가족을 살려준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 그 후로 할아버지와 소는 다시 함께 밭을 갈고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이런 깊은 인연이 있구나.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는 늙으셨지만 그 소와의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다.